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시즈오카 온천 여행 중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시즈오카현의 어느 온천 마을에 갔을 때 겪은 일이다. 여자친구네 집에 큰 제사가 있어서 온천 여행도 할 겸 따라가기로 했다. 근처에 어느 온천 마을이 있었으니까. 갑작스레 일정이 잡히다 보니 숙소도 겨우 잡을 수 있었다. 저녁과 아침 식사를 모두 포함해 1박에 26,000엔. 인터넷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방문한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내받은 방은 뜻밖에도 크고 엄청나게 좋았다. 거실이 다다미 12장 넓이에다가 따로 문으로 구별된 다다미 8장 넓이의 침실도 있었다. 방에 구비되어 있는 목욕탕도 노송나무 욕조로 된 제대로 된 욕조였다. 우리는 들떠서 당장 대욕장으로 달려가 한가히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가 나왔다. 방으로 대령된 식사도 무척이나 호화스러웠다. 신선한 생선회에 소고기 철판구이, 곁들여서 술도 몇 병 나왔다. 술이 거하게 취해서 방문 안쪽 침실로 들어가 늘어선 이불에 누워 불을 끈 채 TV를 봤다. 그러는 사이 여자친구도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졌고 나도 TV를 보다 어느샌가 잠들고 말았다. 문득 눈을 떴다. 한밤중이었다. 문 창호지를 통해 어스름한 달빛이 비칠 뿐 주변은 거의 어둠 속이었다. 뭔가 이상해서 보니 켜두었던 TV가 저절로 꺼져 있었다. 여자친구가 끈 거라 생각하고 지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맡을 더듬었다. 어디선가 거친 숨결이 들렸다. 여자친구가 코라도 고는 걸까 생각하며 휴대폰을 집었다.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아직 잘 때구나 생각하며 휴대폰에 비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자친구가 일어나 있었다. 휴대폰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얼굴. 눈을 부릅뜬 채 이를 보이며 웃고 있었다. 아까 그 거친 숨결은 이 사이로 새는 그녀의 숨소리였다. 나는 여자친구가 왜 그러는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을 걸려 하는데 여자친구가 움직였다. 얼굴은 나를 바라본 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목만 천천히 그쪽으로 돌려보니 어느새 문이 열려 있었다. 거실이 더 안쪽에 있어서 문 너머는 더욱 어두웠다. 여자친구가 가리킨 쪽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천장에서 유카타 띠 같은 게 고리 형태를 하고 드리워져 있었다. 이게 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따라가지 못해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여전히 눈을 번뜩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그대로 정말 입만 움직여 말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걸 써. 난 그대로 졸도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 기억은 없다. 잠시 뒤 희미하게 들리는 아침 방송 진행자 목소리에 눈을 떴다.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몹시 두려웠다. 너무나 현실적이라 꿈 같지가 않았으니까.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천장에는 띠도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TV도 그대로 켜져 있었다. 꿈이겠지 생각하고 봤더니 여자친구는 아직 자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었다. 난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고 화들짝 일어난 여자친구는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듯한 시선으로 나를 살피고 있었다.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묻자 여자친구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꿨어. 여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밤중에 문득 눈을 떴는데 내가 없었다고 했다.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켜봤더니 어두운 방 안에 내가 천장에서 들이운 띠에 목을 걸고 있었다고 했다. 마치 목을 맬 준비를 하듯.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내가 쓱 돌아보고는 입만 움직여 말하더란다. 준비 다 됐어. 이제 이걸 쓰면 돼. 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여자친구가 놀랄까봐 내 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둘이서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뭔가 주술적인 힘이 작용해 진짜 일어날 수 있어서 더 무섭기도 했다. 여자친구를 애써 달래고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방을 나섰다. 둘 다 이상한 꿈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깨작거리다 식당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도중에 카운터에 들러 물었다. 실례지만 저희가 묵은 방에서 누가 목매달아 자살한 적이 있습니까? 내 질문에 종업원은 확실하게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체크아웃 때 확인해보니 숙박료가 6,000엔 할인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숙명여대 물탱크 뒤에 유괴된 아이. 1990년 6월경 6살의 소녀 광모양이
아파트 내 유치원에서 하교 중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범인은 조흥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대며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아 가명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망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범인의 요구대로 조흥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흥은행 본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점, 그리고 전산실의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6월 29일, 범인이 3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발견하고 인출한 국민은행 본점의 ATM기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후 명동 롯데백화점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도망가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홍모 씨로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역으로 데려가서 공범을 유인했으나 갑자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형사들의 발 빠른 대처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서로 간 홍모 씨는 며칠 동안 횡설수설하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시킨 남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녀가 주장하는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그녀를 취조하자 결국 혼자서 아이를 유기했고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건물에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하자 자신이 입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학력 위조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했습니다. 위조 학생증을 만들어 숙명여대 MT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가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자신을 의심하는 학생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마구 쓰기 시작했고 빚이 생기자 유괴를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인근을 돌며 유치원의 우산꽂이에 달린 아이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정했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를 유괴하고 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숙명여대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마지막으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1년 뒤 사형당했습니다. 그녀가 가짜 학생으로 다녔던 숙명여대에서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 건물에서는 아이의 영혼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밤에 순찰 중인 경비 아저씨가 엄마를 찾아 울던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밤에 음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 갑자기 물이 떨어져 고개를 들었더니 물에 젖은 나이가 천장에서 있었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혼령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계속되자 숙명여대 음악과 학생들은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젤리를 상에 올려 아이를 달래는 지성을 지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픈 날 찾아온 불청객. 제가 아주 어릴 적 일이에요. 그날은 몸살에 걸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헛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밖에 없던 방에서 갑자기 제 옆에서 한 여자아이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니란 걸요. 묘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아파서 무서워할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잠을 잤는데 점점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기 시작했어요. 분명 목소리도 처음과 같고 어조도 나긋나긋했는데 말이죠. 사실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맞다고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지며 머릿속이 마구 뒤엉키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이 여자아이에게서 얼른 도망쳐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빠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 방에서는 마침 저희 어머니가 컴퓨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빠 방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와서 저에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계속 아니라고 싫다고 대답했지만 그럴수록 저의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만 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오빠 방을 나와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여자아이는 그곳까지도 저를 따라왔어요.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만 같아서 몸이 너무 아파서 저는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아이와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살 기운이 싹 사라져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엔 엄마가 계셨어요. 방금 엄마가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니 아니야 아니야 를 반복하다가 방을 뛰쳐나가서 놀라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아이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났던 건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 이야기, 중고차 경매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 과거에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외건 차량 한 대에 경매가 끝나고 며칠 뒤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기본적으로 클레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장비 중 일부가 결품이거나 서류상 처리가 잘못된 게 대부분이었고 이쪽도 워낙에 잦은 일이라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서 트집에 가까운 건 깔끔하게 거절하고 우리 쪽이 잘못한 거라면 사과하고 보완해주곤 했다. 차량 자체의 문제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였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해 대처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차 룸미러에 여자가 자꾸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을 수는 없어서 우선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라 난 일단 전화를 끊고 상사와 상담했다. 손님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드리기로 했다. 대개 클레임으로 인해 회수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그 외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정비하고 조사한 후 출품했고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다시 팔려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차 이력엔 꼬리표가 하나 새로 붙었다. 영구차로 사용하던 차량. 지금도 어딘가에는 룸미러에 여자가 비치는 그 외건이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경계 근무 중 나타난 하얀 얼굴. 저희 부대 경계 근무는 2시간을 기준으로 12시부터 2시간씩 짜여진 근무지에 의해 서곤 했습니다. 그날은 가장 피곤한 시간인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22시에 취침을 하기 때문에 24시 근무가 있으면 취침한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더 피곤하게 느껴져 꺼리는 시간이었지만 근무지에 의해 들어가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제 맞추임과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맞추임은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다가 바로 아래 후임이다 보니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전번 근무자와 교대하고 나서 잠을 쫓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날따라 후임도 저도 이상하리만큼 피곤함에 졸다가 다리가 풀려 깜짝 놀라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직을 서던 간부가 계단을 올라오면 발소리가 나니 결국엔 둘이서 계단에 앉아서 졸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일어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본청 오른쪽과 왼쪽 복도 중간에는 각각 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정면에 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뚜벅뚜벅 하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은 바로 일어나서 경계 근무를 서는 중앙으로 가기 시작했고 저는 후임이 격리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순찰하고 있었다는 핑계를 대면 되니까요. 후임이 중앙으로 가고 전 곧 경례 소리가 들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졸고 있었습니다. 간부를 마주해서 경례 소리가 들렸어도 몇 번은 들렸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잠이 덜 깬 채로 얼굴을 들자 화장실 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3분의 1쯤 열려 있더군요. 비몽사몽한 두 눈에 흐릿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살짝 열려있던 그 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새하얀 얼굴의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얼굴,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얀 얼굴이 문틈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그 얼굴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 앉아있는 그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공포 영화나 만화에서 귀신 눈 본 적 있으세요? 새하얀 안구에 마치 점 하나 찍어놓은 듯한 그 동공. 무표정한 그 눈과는 달리 새빨갛게 웃고 있는 입을 보았을 땐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니까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함께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더군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후임을 부르고 싶은데 입에서는 계속 으하는 소리만 나오고 제 의지와는 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상태로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그녀와 눈을 마주쳐야 했고 머릿속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또한 저 화장실을 지나쳐야 중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마치 물속을 걷는 느낌.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한 발, 한 발 화장실 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입이 더욱 더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했다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보며 그렇게 복도로 나와 중앙이 보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으로 나오자 제 사랑스러운 마추임이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제 기척에 졸음이 깬 후임에게 왜 다시 안 내려왔냐고 물어보니 후임은 계단에서 발소리가 조금씩 들리길래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았다고 하더군요. 제 몰골을 보더니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묻길래 방금 겪은 일들을 말해줬더니 후임이 웃으며 자리가 불편해서 악몽을 꾸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일축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여 김상병님 그렇게 안 봤는데 기가 화신 것 같습니다. 보약이라도 드십시오라며 장난치는 후임의 뒤를 무의식적으로 쳐다본 저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조용히 닫혀지는 화장실 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토막난 아내와 냉동된 원한. 내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 그는 단순한 간수가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주로 그들이 지은 죄와 그에 대한 반성, 자수한 사람의 경우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중 A라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A는 원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살해 후 사체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에 아내의 사체를 토막 내 보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 가루를 낸 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한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다. 결국 머리만 남았다. 하지만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서지 않아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점점 격해져서 손톱과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A는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했다. 그런데 냉장고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목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 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냉장고에 넣어둔 머리를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다. 1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다. 그리고 A는 그날도 꿈을 꿨다.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바물져 떨어졌다. 이번에는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었다.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쾅쾅하고 점점 커져갔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살점이 날아갔다. 테이블 위에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흩날렸다. A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왔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꿈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방 한가득 흩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났다.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렸다. 축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붙었다. 머리카락 틈새로 치켜뜬 눈이 A를 향했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다. 아내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A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에도 온몸은 땀투성이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부인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한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한은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이야기 말미에 친척이 덧붙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7번째 이야기, 수도권 헬기 부대에서 벌어진 귀신의 전설. 이 얘기는 내가 말년 병장 때 마지막 휴가를 나가서 들은 이야기야. 친구들에 비해 군대를 일찍 갔던 나는 어느덧 말년이 되었고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 그렇게 난 서울에 와서 이모에게 인사드리고 말년 휴가의 반은 이모네 집에서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하다가 대학 친구 하나가 첫 휴가를 나온 걸 알게 되었어. 집으로 전화를 했어. 친구가 받더라고. 그렇게 반갑게 친구랑 인사를 끝내고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만난 우린 그동안의 안부와 덕담을 나누며 신나게 술을 마셨지. 그러다 난 친구에게 너희 부대에는 귀신 이야기 없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며 말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결심이 선 듯 이야기를 시작했어. 친구는 수도권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어. 보직은 헬기 정비병이었어. 그 친구의 부대는 헬기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육군 항공부대였지. 헬기 정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부사관들이 하는데 병사는 그냥 옆에서 공구 심부름하는 정도래. 나름 공돌이 출신이라 그쪽으로 뽑힌 거지. 육군 항공은 군필자는 다 알겠지만 공격 헬기는 대부분 경헬기를 쓰거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많아서 타다가 순직한 조종사가 많은 거야. 친구가 담당하던 헬기들 조종사 중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어. 평소에도 병사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아끼셨던 분인데 집에서 자주 만난 것도 가져와서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저당 잡힌 불쌍한 애들이라며 직접 다 챙겨 먹이고 간혹 PX에 가서 냉동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도 쥐어주시던 분이셨어. 내 친구는 물론 그분을 굉장히 많이 따랐었어.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도중 친구는 늦은 시간까지 정비를 하고 부사관들이 돌아가고는 뒷정리를 하고 내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란 거야.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헬기 뒤에서 누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란 거야. 놀라서 살펴보니 웬 봉두난 발의 중년 여자가 있었어. 친구는 놀랐지만 누구냐고 외친 뒤 대답이 없던 그 여자를 잡기 위해 뛰어갔는데 친구가 헬기 뒤로 가자 이미 그녀는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없더래. 그리고 그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니란 느낌이 들더래. 걷고 뛰는 게 아니고 무빙워크에 탄 것마냥 스르르 미끄러져 가더래. 그 여자가 사라지곤 굳어 있다가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내무반으로 얼른 뛰어갔고 그날 밤부터 여자가 꿈에 보이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야. 자기는 꿈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여자를 쳐다보는데 여자는 그런 자기를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데 입 모양만 보일 뿐 말은 하나도 안 들리더란 거야. 그렇게 일주일간 시달리는데 하루는 그 여자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입 모양을 정말 유심히 본 뒤 유추해봤대. 그리고 대충 유추한 말은 이러했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그 말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꿈에서 깬 거야. 식은땀을 식힐 겸 잠시 담배 피러 나갔다가 담배도 못 피고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갔대. 이유는 밖으로 나온 친구의 눈의 정비구 앞에서 분명 그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란 거야. 친구는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고 본인을 데려갈 것이라고 했던 거라 생각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는데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게 혹시나 문제사병으로 찍힐 수 있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가위에 눌리질 않더란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야간 비행 훈련이 있었어. 자기도 정비를 끝내고 조종사들이 훈련 비행 나가는 걸 배웅하러 갔는데 그날 야간 비행을 나가던 아버지 같던 조종사 등에 그 여자가 엎여 있더래. 너무 놀랐지만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던 그 여자는
조종사등 뒤에 엎혀선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더란 거야. 너무 불길했지만 훈련을 말릴 힘도 구실도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걸 아는지 그 여자 귀신은 친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등에 엎혀선 친구에게 손까지 흔들더란 거야. 그렇게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친구는 제발 무사히 훈련이 끝나기만 빌었대. 그렇게 헬기가 떠난 후 30분쯤 뒤에 통제실이 소란스러워졌고 이유는 헬기와 교신이 끊겼다는 거였어. 비상 착륙을 했을까의 일말의 기대도 했지만 헬기는 다음날 수색 작전으로 추락한 채 발견이 되었고 그 분과 부조종사 2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더라. 조사 결과는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에 휩싸여 추락한 걸로 마무리되었지만 친구는 죄책감이 든다며 이 이야기를 해주며 울기까지 하더라. 8번째 이야기, 치킨집 알바 후 산에서 겪은 기묘한 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자주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밤 11시에 일을 끝내고 날이 너무 더워서 가게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었던 거죠. 저희 동네엔 산 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길이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훈련장 입구 조금 가기 직전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 그 바로 아래엔 큰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 옆에는 이름 모를 무덤이 한 구 있었습니다. 저는 약수터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온몸에 오한이 들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무서워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유심히 바라보니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수놓아진 원피스가 걸려있더군요. 저희 동네는 산 아래에 있으며 산 부근에는 민가가 없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상태여서 저는 얼른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와서도 그 원피스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버지께 내 방금 산에 갔다가 신기한 거 봤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 산의 무덤 옆에 나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나무에 웬 원피스가 하나 걸려 있더라니까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흠칫 놀라시며 원피스? 어떤 거라고 다시 되물으셔서 하늘색인가 파란색인가 흰 물방울 무늬였는데 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놀라시며 말하더군요. 근데 내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할 텐데 어떻게 봤노? 그렇습니다. 그곳은 산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올라갈 때도 오토바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에 올라와서는 오토바이 시동을 꺼놓고 있었고 라이트 또한 꺼져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원피스였다는 것. 또한 색이나 무늬는 못 보는 게 정상인데 너무나도 정확히 봤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놀라 제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그거 못 들었나? 오늘 낮에 그 나무에다 목매다 죽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게 그 색의 그 무늬인 원피스일 건데 너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산에 숨어 있던 거 아니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름과 오한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거죠. 도대체 제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느꼈던 시선은 아마 그 여자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9번째 이야기, 자취방에서 벌어진 손바닥 자국의 미스터리. 난 자취한 지 대략 6개월 되었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야. 내가 그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샤워를 할 땐 원룸이다 보니 습기가 찰까봐 항상 베란다 문을 열어둬. 샤워가 끝나면 문을 닫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닫는데 창문에 못 보던 게 눈에 띄는 거야. 손바닥 자국이었어. 마치 하얀 먼지를 손바닥에 묻힌 채 창문을 두드린 것처럼 하얀 손바닥 자국.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고 많이 찍었나 신기할 정도로 많았거든. 너무 놀라서 친구를 불렀더니 그 친구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 내 자취방이 빌라 3층이거든. 앞에 창문을 열면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건물도 없고 자동차 한 대 정도 겨우 다닐 길과 그 울타리 너머 바로 학교가 있어. 근데 그 손바닥 크기가 남자 손바닥 크기였어. 창문 위쪽까지 다다닥. 게다가 창문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 사실 나도 키가 작아서 잘 안 닿는 정도야.
손바닥도 거꾸로 찍힌 손바닥, 바로 찍힌 손바닥, 손가락이 미끄러진 손바닥, 정말 방향도 모양도 다양했어.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손바닥 모양 자국이 난 곳을 손가락으로 슥 쓸어보니 안 닦이는 거야. 안쪽에서 찍힌 게 아니라 바깥에서 찍혀 있는 거야. 게다가 저 창이 바로 바깥이랑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충망이 있어서 방충망을 열어야 찍을 수 있거든. 처음엔 신고할까 했는데 솔직히 경찰까지 불러서 일 크게 만들긴 그래서 그냥 관두고 창문을 더욱 꼭꼭 닫기로 했어. 그렇게 다음 날 저녁이 되었어. 이제는 저 자국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몰랐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 기억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창문을 쳐다보니까 손자국이 사라진 거야. 하루 만에 사라지는 손자국이면 내가 못 본 손자국은 아닐 거 아냐. 그러다 친구가 오늘 나한테 묻더라. 손바닥 자국 어떻게 됐어? 지웠어? 뒤쪽에서 찍어둔 거라 잘 안 지워질 건데. 그냥 가만히 놔뒀어 일단은.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차 싶더라. 얘가 뒤쪽에서 손바닥 자국이 난 걸 어떻게 알았지?